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의 남성입니다. 코로나 이후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모두들 힘들겠지만 이제 조금만 더 견뎌낸다면 어느덧 찾아온 봄처럼 이 시기가 곧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제 인생의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나와 따뜻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제가 매번 구독자로서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최근에 정말로 저에게 뜻깊은 일이 있어서 저도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집안에 늦둥이 귀한 아들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한창 잘 되시기도 했고, 제가 늦은 나이에 본 외동아들이다 보니 식구들에게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덕분에 저는 당시 유행하던 TV 만화의 장난감들이며 음식이며 문구품들까지 제가 갖고 싶었던 것을 가져보지 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뭐 하나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부모님은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부모님들께서 먼저 사주셨기에 정말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서 집값이나 그런 건 잘 몰랐지만 저는 당시에 꽤나 부촌이었던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부모님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얼마 없던 외제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지고 계셨으니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해외여행이 별일 아니라 하지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평생 비행기 한번 타는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그런 시대에 저는 해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닐 만큼 부와 여유를 누리며 자랐네요. 어린 저였기에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하여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또래 친구들은 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던 것을 보면 내가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꽤 잘 사는 편에 속하는구나 라고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유 있는 부모님이 저를 끔찍이도 아끼셨기에 저는 더더욱 아무 걱정이 없었죠. 물론 부모님 두 분 간의 사이도 좋았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던 저에게 정말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제가 학교를 다녀오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대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평소라면 한창 회사에 계실 아버지가 일찍이 퇴근을 하셨는지 현관에는 아버지 구두가 보이고 집안 구석에서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제가 다녀왔다는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현관을 지나 안방으로 가는데, 문득 거실이며 주방이며 집에 온통 이상한 딱지가 붙어있는 겁니다. 다홍빛, 분홍빛, 뭐라 적혀있는지 그 말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당시 TV 드라마를 보면 흔하게 나오던 빨간 딱지였기에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아차렸죠. 하지만 그런 것 모두 TV에서나 보던 일이기에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시며 계속 초조한 모습으로 어딘가에 전화 중이셨고,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냅다 끌어안으시며 넋이 나간 상태로 계속 울기만 하셨습니다. 두 분이 어린 제게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에선 더 이상 행복한 웃음소리나 따스한 냄새는 나질 않았고, 언젠가부터 사이 좋던 부모님의 다툼 소리와 아버지의 유모를 고함 소리만 들리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우리 집이 망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던 저는 망한다는 게 뭘까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고
쓰던 물건들을 되찾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뭔가를 잃고 빼앗겼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며칠을 더 있지 못하고 정말 산꼭대기에 위치한 산동네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장난감이며 물건들이며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겨우 책가방 하나를 들고서 살던 곳을 떠나야 했죠. 그렇게 이사를 간 저는 처음 보는 생경한 광경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시골 풍경이라 할까요? 저는 서울에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게다가 도로도 없는 건지 얼마 없는 이삿짐을 실은 작은 차량이 언덕으로 된 동네를 한참 올라가더니 여기서부턴 직접 걸어서 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짐을 이고 지고 몇몇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은 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문에 현관문에 중문까지 있던 이전 집에 비교할 수가 없었죠. 애초에 따로 현관이라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방마저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면 곧바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었고 미닫이 문을 열면 그게 바로 방이었죠.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보통 친구들이 지내는 조금 저렴한 아파트나 빌라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집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울고 떼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의젓한 척 부모님께 힘드는 말을 해야 하는지 그건 아마 부모님도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부모님께서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두 분도 당연히 예민하실 수밖에 없었죠. 이전이라면 그저 가벼이 넘어갈 대화가 이후로는 항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어쩌면 그걸 핑계로 참던 소리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은 매일 싸움의 연속이었고 제가 항상 행복했던 집안은 점점 제게 피하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젠가부터 그 동네의 다른 가정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라며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다들 한 동네에 사는 비슷한 처지일 텐데 어째서 다른 집 창문 안쪽에선 웃음소리가 나고 왜 우리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소리 높여 싸우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니던 학교를 전학하며 친구들 문제며 이전 삶을 그리워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변해버린 부모님으로 인해 매일같이 죽고 싶을 만큼 속상했네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동고동락하는 것이 가족이라 배웠는데 제가 겪은 제 가족은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애석하게도 형편은 그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사이 사장님 소리를 듣던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시게 되었고 귀한 집 사모님이었던 어머니가 아랫동네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며 생활비를 벌게 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벼룩의 간을 빼먹듯 하루 멀다 하고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저희는 정말 근근히 먹고 살기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선 그 와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알코올에 의존하시며 점점 피폐한 생활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 되신 거죠. 아버지라고 괴롭지 않을 리 없을 테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갔지만 그게 결코 가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더욱더 어머니와 매일같이 다툼을 하셨고 저와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었던 어느 날 매번 싸우기만 하시던 부모님이 왠지 밝은 표정을 하고 계시더군요. 성범아,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 기대되니?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우리 집안 남자들이 머리는 좋잖냐? 안 그러냐? 네?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 우리 성범이는 아버지 닮아서 잘할 거야. 성범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 일으켜야지. 저녁 식사 자리는 오랜만에 덕담이 오고 가고 있었고 두 분의 웃는 모습을 얼마만에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행복한 식사 시간이 끝난 뒤 부모님께선 주말에 외식하고 근교로 나들이도 가자고 하셨죠.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잔뜩 기분이 좋아진 저는 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일이 잘 풀리시거나 복권이라도 당첨되었나 싶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거나 깊게 생각하기엔 부모님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고 그 행복이 깨질까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나들이만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야 했는데 이상하게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눈도 뻑뻑한 게 잘 떠지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잠든 사이 누구에게 맞은 것처럼 몸도 굳고 아팠습니다. 내가 아직 꿈을 꾸는 건지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없었고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밝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점점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부모님을 먼저 찾는 제게 돌아오는 것은 주변의 안타까운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왔던 거였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께선 앞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대체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선 달같이 자던 단칸방에서 가스를 틀어놓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가에 자던 저는 그나마 의식이 있었는지 살아있었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상한 냄새를 맡은 옆집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의식을 찾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제 곁을 떠나 계셨습니다. 제가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의식을 차리고서야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건지, 왜 하나뿐인 자식의 목숨마저 쥐고 흔드셨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네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그런 무책임한 선택을 한 부모님에게 증오와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그때 다 같이 죽는 게 나았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친척들 주도하에 부모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건 더 이상 제 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제가 슬픔을 채 느끼기도 전에 저는 현실적인 상황을 먼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진 저에겐 더 이상 작은 그늘마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전에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아갔던 친척들은 사업 부도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몇몇 남은 친척들은 제 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혹시나 보험이라도 들었을 거라 생각했는지 어디 주워먹을 부스러기라도 있나 싶어 후견인을 자처했던 친척을 빼고는 아무도 제 걱정을 하는 신용도 하지 않았죠. 그마저도 결국 빚 빼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을 보고는 저를 도로 문전박대하며 겨우 옥탑방 보증금과 한 달 생활비만을 던져주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거라도 받아내서 다행이었다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시의 저는 계속되는 불행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부모마저 나를 버리고 떠났는지, 내가 정말 혼자구나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신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며 도움은 다 받아놓고는 이제 와서 저에게 방 한 칸, 아니 따뜻한 밥 한 숟가락마저 줄 수 없다니. 그래도 친척이라는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 잃은 어린아이에게 어찌 이리 매정한지, 저는 너무 일찍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 때문인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며칠 동안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세상이 멸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굶고 있다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배고픔이 그런 생각을 이기더군요.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저는 다시 일어나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살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준 어른이 없었던 저는 그냥 학업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김성범 학생 안에 계신가요? 누구세요? 다행히 안에 있었네요. 학생이 김성범 학생 맞죠? 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성범 학생이 이사온 땡땡구 땡땡동 주민 지원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학생이 저희 쪽의 지원 대상자라 몇 가지 기입할 게 있어서요. 여기 서류를 작성하면 기본적인 지원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죽으란 법은 없는 건지 저는 다행히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김치다 쌀이다 해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지원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저에겐 꽤나 큰 돈을 지원해주고 덕분에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었고 한동안 숨통이 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숨을 돌리고 나니 저는 좀 더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증오스럽던 저는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선 꼭 성공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악에 바쳐 유모를 증오만 가득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긋지긋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든 돈, 그 돈을 벌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빠르게 성공하는 길은 당시로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친구들처럼 과외며 학원을 다닐 수 없었기에 저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여유 부릴 시간도 없었고 수업 시간에 하나라도 더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든 책과 문제집을 놓지 않았고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았죠. 덕분에 친구도 하나 없고 참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붙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의 형편의 재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였고 그 결과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해줄 친구나 가족이 없던 저는 홀로 PC방에서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 혼자 남몰래 숨죽여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울어본 것은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한동안 먹고 사는 것이 바빠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잊고 있었는데 눈물이 흐르니 한순간에 슬픔이 다 몰려오는 기분이더군요. 혼자 합격의 기쁨을 삭히던 제게도 누군가 축하의 말을 건네주기는 했습니다. 지인은 아니지만 제가 유일하게 대화하고 알고 지내는 한 사람이었죠. 성범 학생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니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을 한 번에 들어갔네요. 분명히 성범 학생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대견스러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할 게 없어서 공부만 열심히 한 거죠.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지원받은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마 나라 지원이 없었으면 저도 대학은 꿈 같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 도움되려고 지원이 있는 거죠. 나중에도 내가 찾아와서 도와줄 테니까 대학 가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일로 만나 흔히 있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축하가 그날 제가 들었던 유일한 축하였기에 제게는 남달리 꽤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굶어 죽을 거라 생각했던 나도 무엇을 해냈구나라고 성취감도 들었고 그 사람 말처럼 정말 부모님께서도 나를 대견스러워 하실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은 겨우 문턱을 넘었을 뿐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쉬지 않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대학 논술을 준비하며 대학교 스펙 쌓기에 대한 예습과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 편한 다른 친구들처럼 시간을 허비할 여력이 없었기에 입학 전부터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했죠. 저는 그렇게 ROTC라는 학사군 제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에 눈길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에겐 얼마 안 되지만 매달 나오는 교보비와 훈련 기간에 나오는 월급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인간하여 발생하는 스펙과 월급을 생각하면 어차피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렇게 대학을 다니며 학군단 생활을 하던 저는 중간중간 전공 관련 교수님 밑에서 아르바이트며 공모전이며 정말 몸이 3개라도 해도 힘들 정도로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쁜 덕분에 놓친 것도 많았죠. 남들은 청춘이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니 대학 생활 내내 친하다는 사람 하나가 없었습니다. 사실 바빠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세상이 미웠고 사람이 싫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받은 그 충격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를 깊게 맺지 않았어요. 동기들과도 적당히 선을 그으며 지낼 뿐 누군가가 제게 다가오면 일부러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려고 했죠. 제게 인간관계는 두렵고 힘든 일이었고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선 저를 가난해서 학점과 스펙 쌓기에 목을 매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으니 일부러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네요.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열심히 살면서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다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도 싶었죠. 하지만 잠시의 쉼이 저에겐 너무 큰 제약으로 다가왔고 늘 혼자였던 저는 결국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휴식을 가졌던 것은 군대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 걱정 없고 생활비 걱정 없는 군대 생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교들에게 제공되는 쾌적한 숙소며 매달 나오는 월급 덕에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은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았으니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고 그것이 늘 바쁘게 살았던 저에겐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휴식을 누리던 저는 의무복무를 마치기 1년 전부터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군대에 말뚝박을 생각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었으니 이제 나가서 무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했죠. 주위 사람들처럼 회사를 들어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은 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차라리 이전부터 모아두었던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조금이나마 성공으로 향하는 빠른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사업 흥망을 봤던 제가 결코 사업을 만만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제게는 그 일조차도 스펙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얼마간 돈을 잃을 리스크는 있었지만 설령 그 일에 실패하고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도전적인 사람을 찾는 취업 시장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군대에서의 말년을 사업 구상과 공부로 마친 저는 전역과 동시에 구로구에 사무실 하나를 얻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편히 지냈다는 생각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욕심으로 그런 무모한 결심을 했네요. 제가 뛰어든 사업은 어플 개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작은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볼만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 구상했던 사업을 시험 삼아 베타 버전으로 만들었고 투자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녔죠. 제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내는 제 끈기를 좋게 봐주었던 주변인들 덕분에 저는 여기저기 손을 벌려 다행히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주제에 운이 좋게 투자를 받기는 했지만 초반 몇 년 동안은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된다 싶으니 경쟁 업체도 생기고 광고니 뭐니 해서 손해를 봐가며 성장시켜야 했습니다. 그나마 투자자들 덕분에 몇 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대체 언제 이득이 될지 한치 앞을 모르지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면 말지 싶었던 초반 마음과 달리 저는 저를 믿고 맡겨준 투자자들에게 빚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있었더니 결국 이득이 생기더군요. 그러니 단숨에 상상 이상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되어 있었죠. 직원도 없던 회사에서 이제는 꽤 많은 직원을 둔 회사가 되었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위치에는 섰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성공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이 정도 오기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었죠. 사람을 믿지 못하던 저는 스스로만 잘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하고 늘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꾸려보니 그런 생각도 점점 바뀌더군요. 애초에 투자를 받아 시작한 것처럼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나 혼자서 정상까지 이끌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늘 사람이 중요하다 말했죠.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 제 성격을 알고들 해주는 조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참 서글프고 화가 나더군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 나는 왜 아직도 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질 못하는 건지. 이게 다 배신당한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글픔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바꾸기에는 사람들이 참 도와주질 않더군요. 제가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알려지니 몇몇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를 찾아와준 그 사람들에게 작은 정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직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다들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저는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들 나 몰라라 하더니 돈 냄새는 참 기가 막히게 맡아서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믿어보려 했던 그들에게 조롱과 경멸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사람을 더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유를 알아야 했고 늘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유 없이 도움을 주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성공한 뒤에도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외로워졌고 결혼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다시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경계하던 저였으니 그게 달가웠을 리가 없죠. 저는 평소에 회사 사무실 1층 카페에 들러 매일 아침 커피나 음료를 먹고 올라가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저를 쳐다보는 할머니가 있더군요. 처음 몇 번은 예의상 무시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눈빛이 너무 대놓고 저를 주시하는 것 같아 결국은 참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제가 착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요 며칠간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김성범 씨가 맞으신가요? 네, 제가 김성범 맞습니다만 절 어떻게 아시는지. 제가 좀 떨려서 그러는데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가 대뜸 제 이름도 알고 저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저는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아휴,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김성범 씨 그쪽 친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에 저는 당연히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있어서 치매라도 앓으시는구나 생각했죠.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면목없고 미안합니다만 제가 김성범 씨 친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친엄마요. 낳아준 친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부모 없이 컸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살다가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싶어 화가 났습니다. 아니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저기 아버님 조남이 김윤국 맞죠? 고향은 충청남도 서산이고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범 씨 어깨에 큰 반점도 있고 그리고 혈액형은 B형이고 가마도 2개고 어렸을 때 다친 자국도 있는데.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누가 나를 놀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돈이라도 뜯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말에 놀라기보다는 화가 먼저 나더군요. 저기요, 당신 그거 어디서 듣고 왔어요? 누가 그런 거 알려주던가요? 그거 알려준 사람이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알려준답니까? 저희 부모님,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것도 안 알려주던가요? 아니, 사람이 정도가 있지. 부모 들먹이면서까지. 내가 이번 건 그냥 못 넘어가요. 그렇게 화가 끝까지 났던 저는 할머니가 도망가지 못하게 팔을 붙잡고 그 일을 알만한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분명 내게 돈을 뜯으려 나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따져 물어 범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줄도 몰랐던 한 여성이 할머니를 잡고 있던 제 팔을 뿌리쳤고 저는 그제서야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왔죠. 이거 놓고 우선은 좀 진정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익히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유일하게 마음 열게 해준 한 사람,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게 도움을 줬던 그 옛날의 구청 직원 분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잃고 친척들에게도 버림받았을 때 제가 알지 못하는 지원까지 직접 신청해 주시며 도움받을 길 없던 나를 끝까지 도와주던 분이었죠.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제가 성인이 되고 임관하기 직전까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연락도 하고 챙겨주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들어가며 연락이 끊기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항상 그분 소식에 대한 궁금함과 죄송함이 있었기에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아니, 선생님? 맞으시죠? 저 도와주셨던 구청 직원분. 제가 죄송합니다. 전역하고, 아니, 휴가 때로도 직접 찾아갔어야 했는데 제가 지독하게 저밖에 몰라서 가장 고마운 분인 선생님을 안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성범 학생. 아니, 이제 성범 씨라고 해야 하나요?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오며 가며 다 마음은 알고 있죠. 이렇게 잘 커서 생활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성범 씨를 찾아온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성범 씨를 보고 싶어 찾아온 거예요. 네? 어머님이요? 아니, 그게 무슨... 저는 대체 무슨 상황인가 마음도 진정되지 않고 혼란스러워 우선은 저희 회사로 올라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들었던 그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네요. 알고 보니 제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저희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네요. 아버지가 나중에 재혼을 하신 거랍니다. 이전까지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하며 나를 찾아온 그 할머니가 애틋하기는커녕 너무 낯설게만 느껴졌죠. 사실 두 분은 아버지와 같은 고향 출신이셨고 고교 시절부터 오래된 연인이셨다고 합니다. 순수한 청춘 시절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셨지만 결혼은 현실이었는지 집안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셨다네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에도 패기 넘치던 아버지는 그 길로 제 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도망가 살림을 차리셨고 그렇게 두 분 사이에는 첫 딸이 생기셨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느지막이 늦둥이로 제가 태어난 거죠. 당시에 두 분은 정말 사랑하셨지만 제 친가의 방해와 협박에 점점 지쳐가셨고 유복한 생활에 길들여지셨던 아버지는 결국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기하시며 친가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저희 친가에선 부부의 연을 찢어놓은 것으로 모자라서 부모 자식 간의 연마저 끊어놓았네요. 자식은 그 집 핏줄이라며 애들 내놓으라 하셨답니다. 심지어 여자인 딸은 필요 없다며 아들인 저만 뺏어갔다고 하셨죠. 남편은 데려가더라도 내 자식만은 못 내어준다. 그렇게 사정했는데 자식 하나라도 걱정 없이 키우고 싶지 않냐며
반협박을 하더구나. 솔직히 그 말도 틀린 건 없지. 내가 성범이 너를 낳고 너무 못 먹어서 젖도 제대로 못 물렸는데 그 집에 가면 모자란 것 없이 키워준다 얘기하니 큰애는 못 데려가도 너라도 편히 살았으면 하고 바랬다. 그저 너라도 잘 살기만을 바랬어. 그리고 친가에서는 제가 어머니로 알고 있는 여자와 아버지와 짝지어 결혼시키시고 제 친모와 연락을 끊으셨다네요. 금전적으로 챙겨주겠다던 약속마저 아버지 모르게 어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뒤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친어머니와 누나는 힘들게 생활하셨고 친어머니도 따로 재혼을 하셨지만 그 뒤로도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니 살아가던 와중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아신 친어머니께선 저를 찾아 나서셨고 친척들에게 버려진 저를 데려가고 싶으셨지만 재혼하신 남편분과 새로 만든 가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고 곁을 내주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시고는 혹여 사이가 틀어질까 염려해 뒤늦게 사실을 밝히기 곤란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된 저를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제 누나를 시켜서 저를 돕게 하셨습니다. 구청 직원이라며 나를 찾았던 사람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제 친누나였고 지원 사업이라고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들 모두 사실은 친어머니와 누나의 주머니에서 나왔던 거죠.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지급품이 아니라 이상하다 생각해볼 만 했었는데 어렸던 저는 그저 지원이 감사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문제집 살 돈이 모자랐는데 도서 상품권과 문제집을 한 무더기로 갖다 주기도 했고 대학생 때는 장학금이라며 학비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지어주기도 했죠. 그때는 그게 다 정말 지원으로 나오는 줄 알았고 직원분이 나를 잘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워낙 앞만 보고 왔던 생활이라 이게 이상한 게 아닌지도 구별할 여유조차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도움 모두가 제가 오로지 공부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 도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에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미안해요, 성범씨. 내가 이 나이 먹고 여기 온 건 정말 볼 면목이 없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이기적이지만 나도 늦기 전에 성범씨한테 엄마라 이야기하고 싶다고. 성범씨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못한 짓이고 후회를 한다고. 그리고 늦게나마 용서를 빈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했다 말하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나이도 먹고 어머니께서 어떤 상황이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 성범씨라 부르지 마세요. 누가 아들한테 씨를 붙여요, 어머니. 그냥 아들이니까 성범이라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성범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말 엄마가 네 엄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말하면 영영 못 찾을 곳으로 숨을까봐 도망갈까봐 그랬어. 미안하다 내 아들. 미안해 성범아.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한참 동안을 안고 울며 서로의 각오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제가 학교 다니던 곳에서 저를 지켜보시며 제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인생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주변에 계셨더군요. 같이 사진을 찍고 축하를 전해주진 못하셨지만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는 처지에 혼자라는 것이 싫어서 매번 일찍 자리를 뜨곤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저를 지켜보고 계셨는지 멀리서 저를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니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에게 뛰어오고 싶어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도 입학하고 졸업하고 축하받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친어머니가 같이 저를 보고 계셨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나 또한 두말할 것 없었죠. 가장 외롭고 힘들었고 학창시절에 들었던 누나의 그 말들과 응원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저도 일찍이 지쳐서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었겠나요? 모르는 이의 가벼운 호의라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나를 위한 응원의 말이었구나를 알게 된 저는 나도 모르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싶어서 감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평생을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가 뒤늦은 사랑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었죠.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던 제가 직원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농담을 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도 들려주게 되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해졌구나 싶었습니다. 사랑받을 줄 몰라서 사랑할 줄 모르던 제가 뒤늦은 사랑을 깨닫고 이제서야 성장하게 되었네요. 아직 30대밖에 안 되는 짧은 삶이지만 저는 정말 길고도 긴 터널을 나온 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행복을 조금 누려보는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세상에 느낄 것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현재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친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새로 생긴 이복 동생들까지 모두 함께 말이죠. 가족들이 있었던 덕분에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도 견딜 수 있었고, 가족들이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만 보고 도끼를 품고 살았던 시절과는 정말 다른 삶이 되었죠. 구독자분들도 분명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있을 테니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주변인들을 생각하며 그 터널을 잘 견디고 앞으로는 밝은 날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